향수와 고뇌. 손무는 초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와서는 한가하였다. 대사구라는 벼슬을 받기는 했으나 본시부터 벼슬에는 흥미가 없는 데다가 오자서가 재상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에는 직접 간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 이런 기회에 병법이나 더 연구하기로 하자. 손무는 오랫동안 중단했던 병법 연구에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어느 날 제나라의 현사 안영이 천만 뜻밖의 손무를 찾아왔다. 안영은 손무와 한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다. 그는 세상 형편을 널리 살펴보기 위해 여러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길에 멀리 오나라에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천리타양의 중마고우는 인생의 3대 희열 중 하나라고 일러오는데 오늘 이렇게 자네를 만나게 되니 이런 기쁨이 없네 그려. 손무는 안영의 돌연한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반갑게 맞아들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자네를 잊을 길이 없어 불원천리하고 찾아왔네. 자네가 오자서와 협력하여 오나라를 천하의 강대국으로 발전시켜 놓은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네. 안영도 손무와 만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손무는 옛 친구와 정답게 마주 앉아 술을 나눠가며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본시 병법 연구에는 흥미가 있어도 정치나 실전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네. 그러한 내가 오자서라는 인물에 반하여 오나라에 와서 어찌어찌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 내가 고국을 떠나온 지도 이러구러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고국 친구들은 모두 안녕하신가? 덕택에 모두들 잘 있네. 그러잖아도 친구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모두들 자네가 하루속히 고국에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네. 나뭇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자네도 어느덧 50이 다 되었으니 이국 생활은 그만하고 돌아와야 할 게 아닌가? 손무는 그 말을 듣자 벼랑간 가슴이 뭉클해왔다. 정든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전술로 건너온 지 어느덧 10여 년. 낙엽 귀근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문득 고국 산천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모를 것이야. 나는 잠시 오자서라는 사람을 만나 그 생각에 고향을 떠나 오나라로 왔는데 어쩌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거든. 그러니 자네 말대로 나도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갈 생각이네. 손무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화제를 돌려 참 그 후에 고국 정세는 어떠한가 하고 고국 소식을 새삼스레 물어보았다. 안영은 잠시 침묵에 잠겨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며 손무에게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에 커다란 이변이 하나 있었네. 손무는 이변이라는 소리에 눈을 크게 뜨며 안영에게 반문하였다. 이변이라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변이라고 하는가? 안영이 다시 말했다. 자네는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모를 걸세. 실상인즉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노나라의 문양 땅을 억지로 점령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네.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야말로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횡포였네.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영토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나서 노나라더러 화친을 하자고 제의했었지. 그런 술책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에게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아닌가. 결국 노나라는 싸울 힘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겠구먼.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결과는 오직 국력의 강약으로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온 손무였다. 그러므로 손무로서는 노나라가 제나라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영은 손무의 말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회담을 할 경우에는 모든 일이 강대국의 의사대로 결정되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 그러나 제노 회담에서만은 그와 같은 불문율이 깨져버렸어. 강대국인 우리나라가 강점하고 있던 땅을 노나라에 고스란히 돌려주어 버렸단 말일세. 내가 이변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걸세. 손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뭐? 억지로 빼앗았던 땅을 노나라에 고스란히 돌려주었다고. 그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 영토를 억지로 빼앗았단 말인가.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돌려준 것이지. 강대국인 제나라가 약소국인 노나라에게 강점했던 땅을 마지못해 돌려주었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구먼.
무력만이 만능이라고 믿어온 자네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세. 그러나 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노 회담을 통해 세상 만사는 반드시 무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네. 도대체 누가 무슨 재주를 부렸기에 노나라가 빼앗겼던 영토를 돌려받게 했단 말인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노나라의 철인 공중리였다네. 손무는 공중리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 상가집계라고 불리던 그 늙은이가. 손무는 일찍이 고국에 있을 때 공자의 거리 유세를 들어본 일이 있었다. 70이 다 되어 보이는 공자가 거리거리를 누비며 국가 간의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면 전쟁은 한없이 반복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인의 예지를 널리 펴서 도의심을 앙양시킴으로써 전쟁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골고루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이 있을 뿐이다. 하고 떠들어대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 그때 손무는 공자의 말을 듣고 혼자 코웃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저 늙은이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을까? 두 개의 생체가 있을 경우에는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절로 생기게 마련이고 강자는 약자를 침식해야만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마련인데 도의심이 무슨 힘이 된다고 도의심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손무는 공자의 평화론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잠꼬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렇게도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공자가 강대국 제나라에 빼앗겼던 영토를 고스란히 돌려받았다고 하니 손무로서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손무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안영에게 다시 물었다. 공자가 무슨 수단을 어떻게 부렸기에 제왕이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게나. 여기서 안영은 제노 회담석상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나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었다. 이런지 하면 공자는 무슨 신기한 술책을 쓴 것도 아니야. 다만 의를 내세워 제나라의 불의를 통렬하게 논박했을 뿐이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감무쌍한 그의 정론은 100만 대군의 무력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느끼게 해주더란 말일세. 그는 만약 귀국에서 문양 땅을 빼앗음으로써 노나라와의 설린관계를 유린한다면 귀국은 그로 인해 멸망을 면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르옵니다. 하고 그건까지 하는 바람에 제왕은 두말 없이 문양 땅을 돌려준 것이네. 그로 미루어 보면 무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정의에 입각한 강렬한 정신력이 아닌가 싶었네. 손무는 거기서 무엇인가 커다란 진리를 깨달은 것만 같았다. 그렇다, 정신력은 무력보다도 더 강한 것이다. 100만 대군이라도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정신무장만 잘 되어 있으면 1000명의 군사로 10만 대군도 능히 격파할 수 있지 않던가. 그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공자의 평화론을 늙은이의 잠꼬대로만 여겨왔던 나는 너무도 어리석었구나. 손무는 뉘우침이 새삼스러웠다. 손무가 안영에게 다시 물었다. 공자가 그 밖에 또 어떤 말을 하던가? 안영이 대답했다. 무력으로 세운 나라는 반드시 무력에 의하여 망하는 법이라고도 말하더군. 옛날 요순시대에는 만천하가 태평했는데 열국 제후들이 무력을 믿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세상은 난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화평하게 살아가려면 저마다 천수를 알아서 천의에 순응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이를테면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뜻이겠지. 손무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도 소홀하게 들어넘길 말씀이 아닌걸. 손무는 일찍이 5초 대전 때에 초국을 완전히 점령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에는 이제야말로 초국을 완전히 먹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진군이 나타나는 바람에 모처럼 먹었던 초국을 모두 토해버리고 말지 않았던가. 그것은 무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종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기에 손무는 운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자가 말했던 천수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손무는 일종의 회오감 같은 것을 느끼며 안영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나는 공자라는 사람의 고귀한 사상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 그려. 언제 한번 공자를 찾아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는걸. 안영이 대답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공자 같은 철인을 만나보면 자네의 병법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세. 그건 그렇고 도대체 자네는 언제쯤에나 고국에 돌아오려는가? 실상 안영이 손무를 불원 천리하고 찾아온 목적은 그를 고국으로 데려가려는 데 있었다. 손무와 오자서의 덕택에 오나라의 국력이 더 이상 강대해지면 언젠가는 제나라도 오나라에게 침범당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국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손무를 고국으로 끌어가려는 것이었다. 손무는 오랫동안 생각해보다가 대답했다. 나도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닐세. 그러나 오왕하고는 워낙 오랫동안 운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오국을 떠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네. 때가 오면 반드시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게. 안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자네가 돌아와 주면 제 나라에서는 산천초목도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할 걸세. 손무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향수의 눈물이 솟구쳤다. 안영이 다녀간 이후로 손무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간절해졌다. 나뭇잎은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고 하던 안영의 말은 잠자고 있던 손무의 사양심에 불을 질러놓은 격이었다. 내가 전쟁에 몰두해 있던 그 10년 동안에 아이들은 얼마나 자랐으며 집안 형편은 어떻게 변해버렸을까? 손무 자신은 10년 동안 줄곧 전쟁에만 종사해온 덕택에 그의 명성은 천하에 떨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명성에 대해 별로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손무는 10년간이나 허송세월을 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러나 오왕과의 깊은 인연을 끊고 오국을 떠나가려면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였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무턱대고 떠나가려다가는 십상 오해를 사게 될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손무는 돌연 오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오왕이 손무에게 말했다. 제왕 경공에게는 백강이라 불리는 미모의 공주가 있다고 하는데 손원수는 전에 백강공주라는 처자를 만나본 일이 있으시오? 손무가 대답했다. 제왕에게 어린 따님이 한 분 계시다는 말씀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국을 떠나온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주를 직접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하기는 손원수가 우리나라에 오신 지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겨우 18살밖에 안 되는 백강공주를 만나보았을 리가 만무하겠구려. 오왕은 손무의 말을 수긍하고 나서 말했다. 실은 태자 파진의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이제는 태자비를 간택해야 하겠는데 적당한 후보자가 없어서 걱정이오. 그래서 이왕이면 제왕의 딸인 백강공주를 데려왔으면 싶은데 손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손무는 대답하기가 매우 난처하였다. 제 나라에서는 오나라를 남쪽 오랑캐의 나라라고 업신여겨 오고 있으므로 제왕이 사랑하는 공주를 오랑캐의 나라의 태자비로 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어서 혼인이란 쌍방이 합의를 보아야만 성립될 수 있는 일이오니 만약 대왕께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사신을 보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오왕은 벼랑간 얼굴에 노기를 띠며 내뱉듯이 말했다. 우리가 백강공주를 태자비로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제왕이 만에 하나라도 불응할 기색을 보이면 나는 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오. 국력이 강해진 지금에 와서는 오왕의 눈에는 제왕 따위는 초계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왕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손무는 형용하기 어려운 저항감을 느꼈다. 오왕 합녀가 백강공주를 태자비로 데려오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결혼을 통해 제나라를 자신의 세력권 내에 끌어들이려는 정략결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정략결혼이기로 혼사를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던가. 성혼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위협을 하든가 군사를 일으켜 정벌을 하든가 해도 결코 늦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오왕은 제왕이 만약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노라고 처음부터 협박 공갈로 나오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혼인 대사를 순조롭게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손무는 비록 오나라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이 제 나라 태생임을 오왕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라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나오니 손무는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나도 이제는 오나라를 떠나야 할 때가 눈앞에 닥쳐왔구나.
손문은 그런 직감이 느껴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오왕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손원수의 말대로 제 나라에 청혼사를 보내기로 하겠소.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도 손원수가 직접 가주는 것이 좋을 것이오. 손문은 그와 같이 어려운 사명을 띠고 고국을 찾아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청혼사는 저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신이란 본시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옵니다. 저는 본시 제나라 태생이 아니옵니까? 손문은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다.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구려. 그러면 백비 장군을 보내기로 합시다. 오왕은 백비를 청혼사로 임명하여 제나라로 보냈는데 청혼문의 내용이 또한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었다. 나 오왕은 귀국의 백강공주를 나의 태자비로 삼고자 하니 제왕은 기꺼이 수락해주기 바라오. 만약 이 혼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귀국이 우리나라와 화친할 뜻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그때에는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오. 청혼문이라기보다도 협박장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제왕 경공은 그 청혼문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며 곧 중신회의를 열었다. 현신 안영이 말했다. 오나라는 남쪽에 있는 오랑캐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예의도 모르는 오랑캐의 족속임을 그들이 보내온 청혼문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옵니다. 문명국인 우리가 천금처럼 귀중하신 공주님을 어찌 오랑캐 나라의 태자비로 시집 보낼 수 있으리까? 대왕께서는 이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셔야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백강공주를 오나라의 태자비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안영의 주장은 간단하고도 명료하였다. 그러자 간신 양국어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하, 안대부의 말씀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주장인 줄로 아뢰옵니다. 오왕의 청혼문에는 만약 우리가 허혼을 아니하면 오왕은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이 혼사를 거절하려면 오나라와의 일전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할 터이온데 우리는 지금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옵니다. 따라서 이 청혼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허락을 내리셔야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제왕은 양국어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양대부의 말씀은 사리에 매우 합당하신 말씀이오. 말씀에 대해 안대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안영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말했다. 전쟁이 두려워서 백강공주를 오나라로 출가시키는 것은 적에게 백기를 들어 항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옵니다. 우리의 정신 자세가 이처럼 허약해가지고서는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으리까? 그러자 양국어가 또다시 반론을 들고 나섰다. 전하, 안대부의 주장은 부유들의 탁상 공론에 불과한 주장인 줄로 아뢰옵니다. 전쟁은 이론이 아니고 엄숙한 현실입니다. 오나라는 지금 초나라를 일거에 석권할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사온데 그들이 오늘이라도 대거하여 쳐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그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왕의 보위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도 백강공주는 마땅히 오나라로 출가시켜야 하옵니다. 우리가 오나라와 사돈을 맺으면 그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온데 어찌하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국난을 불러들여야 하옵니까? 제왕은 대왕의 보위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도라는 양국어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60고개를 넘어선 지금에 와서 오나라의 포로라도 된다면 그야말로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비참한 몰골이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안영이 다시 반론을 제기하려 하자 제왕은 손을 들어 안영의 발언을 막으면서 대부들의 충성어린 의견들은 잘 들었소이다. 백강공주가 나의 소중한 딸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존망과는 바꿀 수 없는 일이오. 양대부의 말씀대로 이 혼사를 거절해버리면 장차 어떤 순환이 닥쳐올지 모르니 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백강공주를 오나라의 태자비로 보내기로 하겠소. 하고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제왕 경공이 백강공주를 오왕의 태자비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나라의 침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지옥엽처럼 길러온 딸을 마지못해 오랑캐의 나라로 시집을 보내자니 가슴이 아팠다. 그리하여 제왕은 화련을 타고 오나라로 떠나가는 백강공주를 성문 밖까지 전송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 바람에 전송 나온 군신들도 한결같이 눈물을 흘렸고
특히 안영은 흐느껴 울기까지 하면서 백강공주님은 시집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랑캐의 포로로 납치당해 가시는 것이로구나 하고 소리내어 탄식하였다. 백비가 백강공주를 데리고 돌아오자 오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러면 그렇지 제왕 따위가 어찌 감히 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소냐 하고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손무는 백강공주가 오나라로 끌려온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다. 만약 제 나라에 똑똑한 충신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청혼장이 아닌 협박장을 보고서도 백강공주를 내주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손무는 어느 날 백비의 집으로 찾아가서 백강공주를 태자비로 모셔오기까지의 경위를 넌지시 알아보았다. 백비가 대답하였다. 오왕의 협박장이 크게 주요하여서 제나라 중신들은 겁을 집어먹고 저마다 공주를 태자비로 보내드리자고 대찬성이었소. 오왕의 무례스러운 청혼장을 보고도 반발하는 중신이 한 사람도 없더란 말이오. 모두들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공주를 무조건 보내드리자고 주장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있었소이다. 손무는 그 말에 일말의 기쁨을 느끼며 그 사람이 누구였소? 하고 물었다. 백비가 대답한다. 그 사람은 언젠가 손원수를 찾아온 일도 있었던 안영이라는 사람이었소이다. 제나라 중신들은 모두 겁쟁이들 뿐이었는데 안영 한 사람만은 제법 쓸만한 현사였소이다. 손무는 결혼을 반대한 중신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적이 위안이 되었다. 안영이야말로 제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충신이었구나. 그러나 제나라에는 정신이 바로 박힌 충신이 오직 안영 한 사람뿐이었다는 생각에 손무는 다시 고국에 대한 비애를 금할 길이 없었다. 한편 오왕 함녀는 초와 제의 양대 강국을 항복시키고 나자 그의 오만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중원천지에 나라가 많다 하되 천하에 호령할 수 있는 대왕은 오나라에 나 이외에 또 누가 있더냐 하는 호언장담까지 하였다. 권세에 그처럼 도취되어 버리자 손무나 오자서 같은 공신들조차 점점 우습게 여기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오왕 함녀는 천하를 호령하게 되자 다시금 주색에 탐닉하기 시작하였다. 세상 만사가 맘대로 되고 보니 그때부터 그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술과 계집질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왕의 신변에는 낮이나 밤이나 유두분면한 미녀들이 요소 교태를 부리며 구름처럼 감돌고 있었다. 어떤 시인이 그 광경을 보고 창문으로 비치는 미인, 괴물을 팔고 또한 요약하다 하는 시를 읊은 일도 있었다. 식욕, 색욕, 권세욕을 인생의 3대 욕망이라고 일러오거니와 먹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최후까지 남는 것은 색욕뿐이다. 그러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하를 얻은 제왕들은 반드시 색욕에 빠졌다. 영웅이 호색한다는 말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생겨난 말이다. 오왕 함녀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그의 신변에는 날이 갈수록 미녀들의 수가 자꾸만 불어가고 있었다. 미녀들이 자꾸만 늘어감에 따라 그럴듯이 넓적하던 대궐이 자꾸만 협소하게 느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오왕은 경치 좋은 소주 땅에 고소대라는 거대한 대를 짓고 화정궁이라는 대궁전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전래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킨 것이다. 무릇 천하를 얻은 제왕들은 대개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게 되는데 제왕이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고 단언해도 그다지 과오가 아닐 것이다. 하왕조의 거랑도 주색에 미쳐 대궐을 새로 짓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킴으로써 망했고 은왕조의 주왕도 주색에 미쳐 대궐을 새로 짓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킴으로써 망하고 말았다. 이는 역사의 중대한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면 역사의 교훈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법이어서 오왕 함녀는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고 여러 백만 명의 백성들을 총동원하여 거대한 토목공사를 서둘러대고 있었다. 손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오나라가 멸망할 날이 머지않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손무는 기회가 오는 대로 오나라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비록 오나라에 몸을 담고 있는 날까지는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루는 오왕을 찾아가 이렇게 간언을 올리게 되었다. 대왕 전하,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면 국력이 퇴폐하게 되었고 국력이 퇴폐해지면 반드시 외침을 받게 되는 법이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궁전 신조를 중지하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손무는 자기가 충언을 올리면 어느 정도는 귀담아 들어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오왕은 손무의 간언을 듣고 나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손원수는 공운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1등 공신으로서 노후의 안락을 충분히 보장해 드리기로 하겠소. 그러나 손원수는 무장일 뿐이지 정치인은 아니오. 따라서 나의 시정 정책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말아주기 바라오. 손무는 두말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이제야말로 오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손무는 대궐을 물러나오는 길로 오자서의 집으로 찾아갔다. 오자서는 손무를 반갑게 맞아들이며 물었다. 원수께서는 갑작스럽게 웬일이시옵니까? 손무는 그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오명보는 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천도라니요? 벼랑간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손무는 탄식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했다.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법이요. 지금 오왕은 제초를 정복시키고 나자 유락에 빠져서 전고에 없는 거대한 토목 공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그러고서야 나라가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소. 오왕은 지금 하나라의 거왕이나 은나라의 주왕이 망한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나라를 어떻게 보존할 수가 있겠소. 오자서는 그제서야 손무의 심중을 알아차리고 원수께서 한번 간언을 올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몰라도 원수의 간언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옵니다. 손무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 역시 내 말이라면 어느 정도는 신임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기에 지금 오왕을 만나 뵙고 오는 길이요. 그러나 내 말에 대해서도 오왕은 마이동풍이요 우의독경이었소. 예, 오왕이 원수의 충언조차 신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손무는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런 이폐지하고 나는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아서는 안 될 때가 온 것 같소이다. 사람은 인품에 따라 고생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안락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오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이상 이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소. 오자서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뛸 듯이 놀랐다. 원수께서 이 나라를 떠나시다니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시옵니까? 손무는 다시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오왕을 돕게 된 것은 순전히 오명보를 위한 우정 때문이었소. 그런데 오명보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 나라를 떠나더라도 나를 섭섭하게 생각지는 말아주시오. 오자서는 손무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으며 말했다. 원수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원수께서 떠나시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이옵니까? 그러나 누가 뭐라든 손무의 결심은 확고부동했다. 나는 가족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겠소. 그러니까 나를 이 이상 붙잡지 말아주시오. 손무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니 오자서는 그 이상 만류할 수가 없어서 묵묵히 한숨만 쉬었다. 손무가 다시 말한다. 작별하기에 앞서 오명보에게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소이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오왕은 고생은 함께할 수 있어도 안락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니 오명보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리고 또 손무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남을 헐뜯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는 안 됐지만 대장백비는 언젠가는 오명보를 모함에 빠뜨릴 위험성이 농후한 사람이니 오명보는 그 점도 아울러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오자서는 한숨을 거듭 쉬어가며 원수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오왕이 저렇듯 음란만 일삼고 있으니 오나라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 같사옵니까? 손무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만약 오왕이 지금의 음란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월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나라는 전고에 없던 순환을 겪게 될 것이오. 그와 같은 순환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원수께서 이 나라에 계셔 주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내가 이 나라를 떠나려는 것은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니까 부디 그리 아시고 나를 붙잡지 말아주시오.
오명보와 같은 훌륭한 직위와 작별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들의 운명일 것이오. 그리고 손무는 오자서에게 불쑥 작별의 손을 내밀었다. 오자서는 깜짝 놀랐다. 아니, 떠나시더라도 지금 당장 떠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떠나야 할 길이니 빨리 떠나겠소이다. 내일 아침 오왕을 찾아뵙고 나서는 곧 떠날 생각이요. 손무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자서는 어떻게든지 손무를 붙잡아 두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로 보아 자기 힘으로는 붙잡아 둘 가망이 전혀 없어 보였다. 손원수가 내일 아침에 왕을 만나러 입궐한다고 하니 내가 먼저 입궐하여 손원수를 보내지 말도록 대왕에게 간청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오자서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대궐로 달려갔다. 그러나 대궐문 안에 들어서자 근시가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대왕께서는 조금 전에 수렵에서 돌아오시어 지금은 주연에 임해 계시옵니다. 오늘은 누구도 입궐시키지 말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오자서는 기가 막혔다. 여보시오. 나는 재상이요. 국가의 중대사로 대왕을 뵈려고 하는데 나까지 입궐을 못한다는 말이오. 근시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며 죄송하옵니다. 누구도 입궐시키지 말라는 어명이 계셨으므로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토록 중대하신 일이라면 내일 아침에 일찍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이옵니다. 오자서는 마지못해 대궐을 물러나오면서도 속으로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손원수가 이 나라를 떠나려는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것만 같구나. 오자서는 손무와 작별하기 전에 단둘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라도 나눠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집에 돌아오자 저녁 준비를 시켜놓고 몸소 손무를 모시러 갔다. 그러나 동자가 나오더니 선생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아직 저녁 진지도 안 드셨을 텐데 벌써부터 무슨 잠자리에 드셨다는 말이냐? 오늘은 속이 좋지 않으셔서 저녁을 굶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선생한테 들어가 이렇게 여쭈어라. 오명보가 잠깐 선생님의 얼굴만이라도 뵙고 돌아가겠노라고 하더라고 말이다. 그러자 동자가 다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오명보께서 찾아오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지 오명보께서 오시거든 내일 아침에 만날 테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꼭 만나 뵈시려거든 내일 아침에 만나시도록 하시옵소서. 오자서는 이번에도 발길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손원수는 심정이 얼마나 처량하면 나하고도 술잔조차 나누려 하지 않을까. 오자서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눈물이 거침없이 솟아져 나왔다. 사실 손무는 오나라를 떠나려니 처량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었다. 슬픔이란 건드릴수록 커가는 법이기에 손무는 마지막 밤을 혼자 조용히 지내다가 오왕에게 작별 인사만 고하고 그대로 떠날 결심이었다. 다음 날 손무는 길 떠날 준비를 다 차려놓고 점심때쯤 되어서야 대궐로 오왕을 찾아 들어갔다. 오왕은 밤늦게까지 주연을 즐기는 관계로 기침이 언제나 늦기에 일부러 입궐 시간을 늦추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무는 한나절이나 기다려서야 오왕을 만날 수 있었다. 오왕은 아직도 작취미성인지 개슴츠레한 눈으로 손무를 바라보며 묻는다. 손원수가 무슨 일로 이처럼 일찌감치 입궐하셨소? 그리고 나서 좌우에 시립해 있는 궁녀들을 돌아보며 얘들아 어젯밤에 술을 과히 마셨더니 어깨가 뻐근하구나 이리 와서 어깨를 좀 주무르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손무는 입맛이 썼다. 대왕 전하. 신은 지난 10년 동안 전하의 각별하신 은총을 입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그동안 제초 양국을 정복하심으로써 오나라의 위세를 만천하에 떨치고 계시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의 존재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사옵는데 때마침 고국에서 노모가 병환으로 누워 계시니 급히 돌아오라는 전갈이 왔사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봉양할까 하오니 대왕께서는 윤허를 내려주시옵소서. 노모가 병환이라는 말은 오나라를 떠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꾸민 거짓말이었다. 오왕은 손무의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자당께서 병환이시라면 매우 걱정되시겠소이다. 지난날 손원수의 공로가 대단했기에
나는 경과 더불어 노후의 쾌락을 함께할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귀국하시겠다니 매우 섭섭하구려. 노모께서 병환이라니 못 가시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고향에 잠시 다녀오셔서 옛날처럼 나를 다시 도와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소. 말만은 번드르르 하지만 진심으로 붙잡아 두려는 성의는 손톱만큼도 없는 말투였다. 손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과분하신 은총의 말씀 오직 감사할 뿐이옵니다. 그러나 대왕 전하의 마카에는 오자서와 백비 같은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기랄성같이 많사오므로 이제는 소신 따위는 별로 쓸모가 없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므로 소신은 고향에 돌아가 병중에 계시는 노모를 마음 놓고 봉양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효성이 그처럼 극진하니 내 어찌 그것까지야 막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 일단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손무가 오왕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대궐문을 나서니 오자서가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오자서는 손무를 보자 불이 나게 달려오며 물었다. 주공을 만나 뵙고 나오시는 길입니까? 지금 막 만나 뵙고 나오는 길이요. 오명보는 바쁘실 텐데 나를 위해 일부러 와주셨구려. 원수를 만나 뵙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공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는 윤허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길이요. 오자서는 그 소리에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아니 그래 주공께서 즉석에서 윤허를 내리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사실이옵니까? 손무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회자 정리는 인생의 원리가 아니오. 일면식도 없던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우정을 마음껏 즐겼으니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온 것이오. 오명보도 나와 헤어지기가 무척 섭섭하시겠지만 나 역시 오명보 못지않게 섭섭하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깨끗이 체념하고 웃으면서 헤어지기로 합시다. 오자서는 대답을 못하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손무가 다시 말했다. 어차피 떠나야 할 길이니 빨리 떠나겠소이다. 피차간에 죽지 않으면 재회의 날이 또 있을지도 모르지요. 설사 영영 못 만난다손 치더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오명보를 잊어버리지는 못할 것이오. 손무가 그렇게 말하고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말에 오르려고 하는데 대궐에서 마차 한 대가 급히 달려나오더니 손무를 불렀다. 무슨 일이오? 근시는 손무에게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대왕께서 손 원수에게 드리라고 하시면서 이 보물 상자를 하사하셨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으니 고국에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시라는 분부셨습니다. 손무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대왕께서 이처럼 과분한 선물을 하사하셨다니 그지없이 고맙소이다. 그러나 나는 본시 이 나라에 빈손으로 와서 10년 동안이나 호강하다가 돌아가는 길이니 어찌 이런 과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리요.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이니 이 보물은 대왕전에 돌려드리면서 오해가 없도록 잘 말씀해 주시오. 손무는 선물을 극구 사양하고 말에 올라 오자서를 웃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여 말을 달리기가 매우 상쾌할 것 같소이다. 오자서는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만 같아 와락 덤벼들어 말고삐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손무는 말 엉덩이에 채찍을 호되게 후려갈기더니 무인광야를 쏜살같이 달려나가고 있었다. 오자서는 자꾸만 멀어져가는 손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오나라에서 제나라까지는 수많은 국경과 수많은 태산 줄령을 넘어가야 하는 머나먼 길이었다. 손무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가면서 무인광야를 바람처럼 달려나갔다. 휴전 이후에는 말을 처음으로 타보는지라 모진 바람을 일으키며 무인광야를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상쾌하였다. 얼마를 달리다 보니 멀리 보이는 산영이 무척 눈에 익었다. 저 산이 무슨 산인고? 말고삐를 늦추며 유심히 바라보니 그 산은 오초 양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기산이었다. 일찍이 오초 대전 때에 쌍방이 격투하고 빼앗고 하던 치열한 공방전을 7차례나 거듭하면서 3만 명 가까운 적병을 섬멸시켰던 격전장이 바로 이 기산이었다. 손무는 감개가 무량하여 말을 멈추고 산천 초목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풀과 나무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무성해 보이는구나.
혹시 초목이 저렇듯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병사들의 피와 살을 흠뻑 빨아먹은 덕택이 아닐까? 수만 명의 젊은 용사들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명목으로 무참히 죽어갔건만 오왕이나 초왕은 그 대가로 과연 무엇을 얻은 것일까? 생각하면 전쟁이란 어처구니 없는 한바탕의 꿈이었던 것만 같았다. 허무하게 죽어간 병사들만이 불쌍한 목숨들이었구나. 비로소 애처롭게 여겨지는 것은 병사들뿐만이 아니었다. 원수라는 이름으로 백만 대군을 호령했던 손무 자신도 불쌍하게 여겨지기는 피차 일반이었다. 그야 물론 손무 자신은 초군을 가는 곳마다 섬멸시킴으로써 천하의 명장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하잘것없는 명예를 얻는데 수만 명의 병사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았던가. 손무는 문득 옛시 한 수가 머리에 떠올랐다. 기름진 강산에서 싸움이 시작되어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림을 꾸려가랴. 헌자와 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라. 장수 하나 공을 세우는데 만 명이 죽어간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쟁처럼 백해무익한 것은 없어 보였다. 나는 어리석게도 무엇 때문에 병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던가. 손무는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옳을 것만 같았다. 그러자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이 공자였다. 공자는 병법의 병자도 모르면서 남에게 빼앗겼던 국토를 정정당당하게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병법을 한평생 연구해 온 나는 많은 병사들만 희생시켰을 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손무는 공자가 위대한 사상가임을 새삼스레 깨닫는 느낌이었다. 오도를 떠나 귀향길에 오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의 일이었다. 날이 저물어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므로 손무는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심산유곡에 있는 오막사리로 찾아 들어갔다. 첩첩산중의 인간은 오직 그 집뿐이었는데 그 집 식구라고는 80세 노파와 28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아낙네와 그녀의 외동딸인 두 살박이 어린아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손무는 저녁을 한술 얻어먹고 초저녁부터 윗방에 혼자 누워 있었는데 마침 그 집에서는 그날 밤이 누구의 제사날이었던지 밤이 깊어지자 아랫방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80세 노파와 젊은 아낙네가 다 같이 제상 앞에 엎드려 곡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창자를 에어내는 듯이 슬프게 들렸다. 손무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아랫방으로 내려와 울고 있는 노파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그만 고정하십시오. 지금 누구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노파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더니 옆에서 정신없이 울고 있는 젊은 아낙네를 가리키며 화풀이라도 하듯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해의 남편이자 내 손자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요. 10여 년 전에는 아들놈이 전쟁터로 끌려나가 죽더니 작년에는 손자놈마저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 집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요. 백성들을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된다고. 손무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손무는 다시 물어보았다. 손자님은 어느 싸움에서 전사한 것입니까? 노파는 또다시 씹어뱉듯이 대답했다. 어디로 끌려나가 죽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우리 집 아이가 죽은 것은 제 나라에서 왔다는 손가라는 놈 때문이었지요. 손무는 그 말에 눈앞이 아득하였다. 손가라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 나라에서 왔다는 싸움 잘하기로 유명하다는 손무라나 뭐라나 하는 놈 말이요. 난데없는 그놈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임금님 떨어 초나라를 치라고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 집 아이까지 끌려나가 죽고 말았지 뭐요. 그놈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으니 그놈이야말로 원수보다도 더 미운 죽일 놈이요.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고 뭐겠소. 손무는 그 말을 듣고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흘렀다. 자기가 오왕을 설득하여 초나라를 치게 한 것은 오자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오국 백성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원한을 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제상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주인 식구들의 비참한 광경을 바라보는 손무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전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한 명의 군인이 전사하면 청상과부가 생겨나고 여러 명의 고아가 생겨나고 많은 유족들이 슬픔과 절망에 허덕이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지휘관들은 오로지 승리에만 열중하여 그런 결과 따위는 생각조차 안 해보지 않았던가. 전쟁이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로구나. 손무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만 같아서 차라리 주인 노파에게 할머니, 제가 바로 할머니께서 원수보다도 더 미운 놈이라고 말씀하신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밝히며 사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러면 공연한 소란만 일으킬 뿐 사죄를 한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손무는 유족들을 성심껏 위로해주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올 리가 없었다. 5초 전쟁에서 죽은 양국 전사자들의 수요는 아무리 줄잡아도 5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그들의 유가족들은 적어도 100만 명에 가까울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무슨 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었을까? 생각할수록 자기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 같았다. 목숨이 소중하기는 지휘관이나 병사나 추호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수라는 명목으로 안전지대에서 병사들에게 죽도록 싸우라는 명령만 내리지 않았던가. 그러고도 천하의 명장이라는 명예만은 혼자서 독차지한 내가 아니었던가. 물론 군대라는 거대한 집단체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해 나가려면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에 복종하는 자의 구별은 없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그 사이에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손무는 공자의 평화론을 다시 한번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에는 늙은이의 잠꼬대 같은 잡다한 의견으로 밖에 여겨 오지 않았던 공자의 전쟁 반대론이 이제는 만고의 진리처럼 성스러운 사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모든 왕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언제나 국리민복을 위해서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백성들은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가. 나는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 한평생 병법을 연구해 왔기는 하지만 전쟁이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었구나. 손무는 병법 연구를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공자의 제자가 되어 그의 고매한 철학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다음 날 아침, 손무는 주인 노파와 작별하고 다시 길을 떠날 때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재물을 노파에게 몽땅 털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님 식구들은 손무라는 자 때문에 불행하게 되셨지만 저는 이미 오나라를 떠나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노파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아들과 손자가 모두 다 죽어 없어졌으니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겁날 것이 없다오. 손무는 또 한 번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으로 말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길을 떠난 지 여러 날 만에 제 나라 땅으로 접어들었다. 고국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이제야 내 나라의 흙을 다시 밟게 되었구나. 제 나라의 산천이라고 남의 나라 산천과 유별나게 다른 것도 아닌데 손무는 고국 산천이라는 생각에 감격의 눈물이 솟았다. 아, 고국 산천이란 이렇게도 일생을 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산천이던가. 고향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설레며 마음이 초조해온다. 아이들은 얼마나 자랐고 생계는 어떻게 꾸려오고 있을까? 5만 가지 일들이 갑작스럽게 궁금해지기도 하였다. 큰 길에서 고향 마을로 들어가려면 조그만 냇물을 건너야 한다. 냇물을 건너면 아이들의 놀이터인 풀밭이 있다. 손무가 어렸을 때 날마다 숨바꼭질을 하며 뛰놀던 바로 그 풀밭이었다. 그 풀밭에서 오늘은 20여 명의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숨바꼭질 대신에 전쟁놀이를 하며 노는가 보구나. 손무는 아이들의 전쟁놀이를 구경하려고 풀밭에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전쟁놀이를 하다 말고 우르르 몰려오더니 손무를 삽시간에 에워싸버리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 갑자기 왜 이러니? 그러자 대장 행세를 하고 있던 12~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도도한 자세로 손무 앞에 나서며 댁이 누구시길래 나의 허락도 없이 남의 영내에 함부로 들어오셨소. 남의 영내에 무단 침입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차명을 당하게 되는 줄도 모르시오. 하고 서슬이 퍼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가.
어린아이치고는 위세가 너무도 당당하여 손무는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그 소년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여기가 영내라는 것을 모르고 무단 침입을 했구나. 그런 줄 알고 용서하거라. 소년 대장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싱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은 군법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용서해 드릴게요. 손무는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용서해 준다니 고맙구나. 도대체 너는 네 집 아이냐? 손무의 질문에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면 손님은 기절초풍을 하도록 놀라실 거예요. 손무는 너무도 엉뚱한 대답에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하하, 내가 아주 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의 할아버지가 누구이길래 이름만 듣고도 기절초풍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자 소년은 두 어깨를 으쓱 축혀 올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손님은 설마 손무 원수라는 어른을 모르신다고는 않겠죠. 오나라에 가셔서 초나라를 때려 부순 손무 원수는 바로 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어른이에요. 놀라셨죠? 뭐야, 내가 손무의 손자라고. 그리하여 손무는 참으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자의 손을 덥석 움켜잡으며 내가 바로 손무인데 그러면 너는 나의 손자라는 말이냐? 소녀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다음 순간 손무의 품 안으로 활짝 뛰어들며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두세 살 때에 헤어졌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감격적인 대면이었다. 손무에게는 본시치, 명, 적 등 3형제의 아들이 있는데 문제의 소녀는 둘째 아들명의 아들인 빈이라는 소년이었다. 손무는 손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반갑게 만났다. 세 아들은 어느새 나이를 먹어 모두 장년이 되었고 젊었을 때에는 남달리 미인이었던 마누라도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추호의 변화도 없는 것이 골육지정이었다. 손무가 집에 돌아와 보고 크게 놀란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의 아들인 빈이 어린 나이에 병법 연구에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빈 소녀는 병법에 대해 관심이 어찌나 많은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까지 하였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위대하신 어른이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쓰신 병서를 100번도 더 읽어봤어요. 그 책은 할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애끼, 이 녀석아, 내가 무얼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실상인즉 그 책은 아직 미완성의 책이란다.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저도 그 책이 미완성인 것은 아버지한테서 들어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책을 완성시켜 주세요. 만약 할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후일에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완성시키겠어요. 손무는 가없는 손자의 말에 피는 속일 수 없는가 보구나 하는 감격을 새삼스레 느꼈다. 솔직히 말하면 손무는 사랑하는 손자를 병법 연구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전쟁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임을 몸소 체험해 온 터라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수없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산유곡에서 만났던 80세 노파를 통해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손무는 병법 연구를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그 무에는 공자의 제자로 들어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볼 결심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끌어내어 죽게 만들었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옳을 것 같았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어린 손자 녀석이 병법 연구에 열중하고 있으니 손무는 매우 딱한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손무는 손자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타일렀다. 비나 할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해보아서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쟁이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전쟁은 결코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병법 연구를 단념하고 다른 방면의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빈 소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할아버지, 전쟁이란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간에 밀고 당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전쟁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병법 연구는 절대로 필요할 것 같아요.
손무는 어린 손자의 이론에 내심 탐복하며 너는 사람을 죽이는 연구가 그렇게도 흥미로우냐? 그러자 소녀는 펄쩍 뛰면서 말했다. 병법이란 사람을 죽이는 연구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아버지께서 쓰신 병서를 읽어보고 저는 그런 점을 느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손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아니다. 그것은 내가 옳게 보았다. 병법 연구의 근본 목적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느니라. 그러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무기를 직접 써보고 싶어지듯이 병법 연구에 자신이 생기면 전쟁을 일부러라도 일으켜보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병법에는 애초부터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그러자 손자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는 그래서 오초대전에 직접 가담하셨던 모양이군요. 저도 병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원수가 되어보고 싶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소녀는 병법 연구를 단념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병법 연구에 그렇게까지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로구나. 그러나 손무 자신은 병법 연구를 일체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노나라로 가서 공자를 찾아가 볼 궁리만 하고 있었다. 손무는 고향에 돌아온 지 며칠 후에 현사 안영을 예방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안영은 백강공주를 오나라로 시집 보내는데 반대했다는 이유로 간신 양국어의 모함에 빠져 벼슬을 삭탈당하고 어디론지 종적을 감춰버렸다는 것이 아닌가. 어진 임금은 어진 신하를 구하는 데 힘써야 하는 법이거늘 제왕은 어찌하여 간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안영 같은 충신을 몰아냈을까? 손무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손무는 돌연 임금의 부르심을 받았다. 제왕 경공이 손무에게 말했다. 경같이 훌륭한 무장이 고국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조정에 들어와 안보면에서 나를 많이 돌보아 주기 바라오. 손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은 싸움에는 약간의 경력이 있어도 국사 경륜에는 아무런 포부도 없는 몸이옵니다. 손무는 간신배들과 어울려 보았자 결국은 안영처럼 모함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벼슬 따위는 일체 아니할 결심이었다. 제왕이 다시 말했다. 경은 오왕을 도와 오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소. 그런데 오왕은 세력이 막강해져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니 경은 나를 도와 고국을 지켜줘야 할 게 아니오. 손무가 다시 대답했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이 나라에 소신이 있고 오나라의 오자서가 살아있는 한 저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오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만에 하나라도 오왕이 우리를 침범해 올 경우에는 소신이 앞장서서 막아내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런 비상사태라도 있기 전에는 소신은 여생을 한가롭게 보내고 싶사옵니다. 간신 양국어 등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손무 같은 중한 인물을 조정에 맞아들이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손무는 한가로운 일월을 보내며 노나라로 공자를 찾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돌연 손무를 찾아왔다. 공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죽거든 손무를 만나보라는 유언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손무는 공자가 별세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절망하였다. 예? 공자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선생께서 저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셨다는 말씀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나라가 어쩌면 노나라를 정벌하려고 할지 모르니 손원수를 만나 뵙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해두라는 유언이 계셨습니다. 손무는 그 말을 듣고 공자의 애국 충정에 새삼 감탄하였다.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손무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그처럼 앙모해 오던 공자를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이 한없이 슬펐다.